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 카자흐스탄의 옛날 소유했던 알마티에 가면 이시코르간이라고 해서 신라의 적성 목각분하고 같은 형식의 무덤이 한 60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키타이족의 언어를 알 수 있는 저 문장이 발견됐어요. 지금 저거를 가지고 현재 사학계에서, 그러니까 국제사학계에서는 스키타이가 인도 유럽계냐 알타이계냐 놓고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여기 자막을 보시면 쭉 나오겠죠. 뭐라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아람어로 쓰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투르크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막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때 엘리트 가문들이 그 시조 같은 거 많이 읽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볼 때 조선시대 때도 시라든가 어떤 짧은 말을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문자는요 엘리트만의 전유물이었어요. 물론 샤먼 시대 때는 샤먼의 전유물이었다가 고대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한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랑을 말장난을 해서 이렇게 어휘장난. 우리가 김삿갓이 쓴 시를 보면은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발음을 읽으면 막 쌍욕이 나온다는 그런 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키타이 언어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스키타이는요 DNA를 분석하면요 서양과 유럽인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혼혈아예요. 혼혈아. 따라서 스키타이는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알타이계 어족이라도 할 수 없는 양쪽의 하이브리드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언어를 동시에 써줘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람어는요 알타이계 문법입니다. 물론 히브리어의 모어가 되기도 하지만 페니키아의 언어도 여기서 기원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언어를 가졌던 엘리트 집단은 두 개의 양가의 가문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양가의 언어적 요소를 다 포함시키게 문장을 쓴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민족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가 아닌가 하고 봐요. 그래서 써야.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는 아람어, 이렇게 읽을 때는 알타이교. 이래야 양쪽 집안이 기분이 안 나쁘죠. 우리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 요소가 다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DNA도 혼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동서 그리고 종교와 군사 권력을 아우렀던 지도자, 즉 우리말로 하면 당군, 이쪽 언어로 하면 탱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언어가요, 사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늘 이란 학자들은 이제 페르시아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강한 민족주의적으로 이제 고대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이란어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페르시아는요, 원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는 게 있지만은 수사라는 도시도 제2의 수도로 존재했어요. 여기 보시면 엘람이라는 나라 있죠? 엘람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 엘람은요, 수메르 문명의 한 분파입니다. 엘람어는 수메르어와 같은 그 뿌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하면서 그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어와 엘람어를 공동으로 썼죠. 일시적으로. 그게 AD 한 500년인가? 그때까지 쓰이다가 그다음부터 사라지게 돼요. 왜냐? 이쪽이 완전히 인도 유럽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지역은 알타이계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에서 사카 티그라 하우다, 즉 사크 알튼 오르다, 사카 탱글 오르다라는 투르크의 언어가 발견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고대는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나라 그 언어학자가 한국의 언어는 알타이계가 아니라 오히려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남방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의 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나? 나오는구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데이비드 맥알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바크라프 브라색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대 수메르의 언어는 드라비다어와 닮았다라는 걸 발견한 게 된 거예요. 드라비다어는 산크리스토의 그 가까운 언어이기도 하죠. 이쪽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엘람 드라모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즉 수메르로부터 인더스 문명은 하나의 언어를 가진 어떤 문명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건 또 뭘 발견했냐면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이 지역까지가 하나의 어권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가 남방계라고 했죠? 그 주장이 있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김씨 허왕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에서 왔잖아요. 이게 이 한반도로 지금의 한국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북방으로 왔건 남방으로 왔건 결국
알타이계의 범주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알타이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북방 남방으로 나눠서 완전히 경계선을 긋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대 인류 민족의 이동을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배 타고 왔고 누구는 말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4개로 나뉘지만은 이 서양인들의 그 언어 분석에 의하면 그 유라시아족에 보면은 인도 유로보와 우랄 알타이가 같은 어족에 속하는 거나요. 제가 처음에는 이 서양인의 논문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건 서양인들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 유로보저와 우랄 알타이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언어지만은 고대 어느 시점에는 같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연결고리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의 언어가 알타이와 인도 유로보들과 나눠지는 조어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그 서양학자 언어 이론은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봤을 때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알타이계가 반드시 북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방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나오는 벨라카야 타타리아 전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결국 공통부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키타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12황굴이란 건요, 어쩌면 스키타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스키타이 고대 왕국을 우리가 지금 12황굴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황국도 저게 황국이라 발음했겠습니까? 저 한자인데 제가 봤을 땐 카가나시라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는 지도자를 뜻하는 한하고 관계했거든요. 국은 나라잖아요. 투르크 지역에서 한국,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카가나시라 부릅니다. 아마 카가나시의 어떤 가까운 발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까지 연결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서양 애들이 얘기했던 엘람 드라비다 어군,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엘람 어군, 이 어군을 분석할 때 이 모든 분석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 됐건, 알타이 어족이 됐건, 우랄 알타이 어족이 됐건, 고대 수메르 어족이 됐건 다 공통 부문은 교차어입니다. 어글레티브 랭귀지라고 해서 교차어인 거예요. 이 교차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메리카 대륙에도 다 있었어요. 따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게 그 타타리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저 지도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게 더 고대에는 교차어를 썼던 어떤 민족 간의 연방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더 연결해서 확장해서 어떤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언어학 측면에서. 단어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단어만 갖고 연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서양은 단어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서양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이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변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물론 러시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어랑. 근데 우리가 통상적 인도 유럽 그런 게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단어만 갖고 매치해서 같은 어족 구별이 쉽지만 우리 교차어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로켓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다가 한국이 나루호라는 인공위성과 로켓을 발사했다는 역사 기록을 발견하고서 로켓 단어를 보고 한민족은 인도 유럽어족 중에 영어계 언어를 썼던 사람이다. 이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린 단어가 막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갖고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돼요. 다만 우리가 오늘날 세계 언어를 나누는 기준이 서양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화가 일어나서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아까도 그 한국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인도 유럽어족이 오히려 한국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 쓰시는 단어 중에 케이크, 컨디션, 스타트 이런 단어들 영어 많이 쓰지만 기본 문법은 어떻게 합니까? 알타이 문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법까지는 못 바꿔요. 왜? 문법을 바꾸면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외래어로 차용은 하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양의 학계는 이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단어만 갖고 추려서 이렇게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언어 분야의 그 그룹이 생겼지만 우리는 우리의 알타이어적 또는 교차가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의 어군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알타이어 또는 교차어의 패턴입니다. 카자고도 마찬가지예요. 미엔 씨는 주악스케르먼 그래서 미엔 나는 시엔느 당신을 주악스케르먼 이거는 이제 사랑한다에 대한 카자스의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에서 왔다 그러죠. 카자고는 본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주악스라는 것은 잘, 코르 보다. 나는 당신을 잘 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바타 미국 영화 봤습니까? 미국 영화 그 영어 원본으로 보면은 그 주인공을 그 아바타 여자가 I see you라고 번역해서 나와요.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그거 왜 그렇게 번역했는 줄 아십니까? 인디안 언어예요. 아메리칸 인디안은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I see you라 그래요. 마치 카자고처럼 나는 너를 잘 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읽으면 인도 유럽의 사고방식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뭘 만나는데 ICU에 뭘 봐.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인디안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아바타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영어에서는 I love you를 하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I you love라고 하면 의미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영어는 각자 단어로서 의미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양쪽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좀 더 동양에 가까운 언어 예를 들어서 독일어라든가 프랑스어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어로 가면요 바뀌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가 야 루블리오 찌비아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루블리가 love거든요. 근데 야 찌비아 루블리오 해도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알타이게 문법으로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찌비아라는 게 너를 이라는 소리거든요. 영어는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나는 I, 너를 me, 뭐 나에게 하면 to me 뭐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는 나는 나의 너를, 너는 너의 너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러시아도 그렇게 변해요. 야, 뭐 마야, 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무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나에게 나를, 미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한단 말이에요.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서 서투르게 러시아 말을 막 해도 러시아 사람이 하고 알아들어요. 왜?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뭘 말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러시아의 문법은요. 그 표트르 대제 이후부터 점점 형성됩니다. 푸시킨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가 오늘날 근대 러시아 문법 책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러시아는요. 지금의 인도 유럽어적 패턴이 아니라 알타적 요소를 동시에 다 갖고 왔어요. 짬뽕으로 존재했어요. 왜? 러시아 연방 안에 투르크의 민족이 함께 살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식으로 말을 못해요. 왜냐? 문법까지 바꾸지 못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왜 못합니까? 문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알타이 문법으로 일본어는 하니까 일본어는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왜? 어순이 같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 이거 되게 쉽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스와힐리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무진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언어가 바뀌거든요. 기본적인 문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용을 해도요 문법은 안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족 구별을 할 때 지금의 서양식의 방식, 왜냐하면 이 언어분들과 보통 영미권 학자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자기네 언어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고려 대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차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변하는 게 알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해서 다시 우리 어족 분류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도 유럽어족과 알타이어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섞인다는 거예요. 벌써 러시아에서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섞이는구나. 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책이 필요합니다. 할 때 우리 나는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카자고로 가면요. 나는이 아니라 나에게가 됩니다. 마간 크탑 케렉. 그래서 나에게 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뭐랄까요? 야 나다 끈이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야가 나는이라는 소리거든요. 무니에라 그럽니다. 나에게 책이 필요하다. 무니에 나다 끈이가라 그래요. 나에게라고 써요. 왜? 투르크어와 러시아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언어로부터 점차 갈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당했다 다시 이렇게 고두막한에서 독립했다는 얘기 나올 때 탕리국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탕리국이 맞냐 고리국이 맞냐 막 논쟁하는데 논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탕리는 그냥 당군이라는 소리거든요. 당군국이에요. 고리국은 뭡니까? 고려죠. 둘은 같은 거예요. 이게 고대 유라시아 언어를 알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명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록강, 한자만 보면 오리가 헤엄치는 아름다운 숲이 있는 강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야루강입니다. 야루지ang. 제가 중국 발음을 이용한 이유는 현재 중국 발음이 청나라 만주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루는 뭐냐면요, 만주어로 백마입니다. 백마강이라는 소리예요, 저게. 야루강. 그리고 송화강, 소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강이 아닐 거예요. 저거는 숭까르, 독수리강이라는 소리입니다. 송화, 숭까르예요. 리을의 생략. 한강, 아리수라 불렸죠? 옛날 때. 저 아리수는 뭐에서 왔을까요? 투르크어로 강은 다 수입니다. 살수, 폐수, 아리수. 우리도 투르크어적 요소가 옛날 때 있었어요. 지금은 강이라는 단어만 쓰지만. 아리수는 야루수, 압록강, 백마강이라는 소리예요. 압록강이라는 지명이 한강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벳에도 있죠. 황하. 우리가 살수제첩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제가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좀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수제첩을 청천강에서 했다고 하는데 청천강은 30만 명이 빠져나가 죽을 만한 스케일이 안 되는 조그만 개울입니다. 안 죽어요, 절대로. 물을 아무리 모아도. 그러면 30만 명이 죽을 만한 규모의 스케일의 강은 어디에 있느냐? 황하에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황하는요, 몽골어로 샤르모른이라 그래요. 여기 모른이란 말은 한국말의 물과 어원이 같습니다. 샤르는 뭐냐? 노랗다는 소리예요. 노란 물, 샤르모른이 황하예요. 근데 투르크어로 뭡니까? 사르수. 살수 대첩은 어디였을까를 봤을 때 저는 혹시 황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 더 다른 역사학자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추정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통적으로 황하강이 흉노족과 중국인의 문화적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랬고 야루장포. 한자로 쓰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게 원래 투르크어로 야루칸트입니다. 저 티베트에 있는 지명이에요. 여기도 야루가 나와요. 백마, 칸트는 성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 담배 중에 켄트 있죠? 켄트에 뭐 그려져 있습니까? 성 그려져 있죠? 투르크어로 칸트가 성이에요. 야루칸트, 백마, 칸트 성, 백마성강. 아마 그 지역에 어떤 황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투르크 민족의 수도가. 그러니까 야루칸트라고 썼죠. 한자로 장포, 장포와 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서양인이 만들어준 의문학적 기준으로 해서 칸트가 장포가 되는 것을 의문학적 설명 못하게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카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삭족, 시옷이 히읗으로 변해서 하가트, 사하,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객가족, 하카, 그 다음에 미얀마의 한국말과 어순말하고 말이 비슷하던 아까족, 다 사카족입니다. 즉 스키타이, 색족이라는 소리예요. 이 민족 명칭이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 변해갖고 각자 다른 민족의 명칭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그리고 케레라는 명칭, 제가 아까 결해라 그랬죠? 이 명칭이 이렇게 케리에, 고려, 구린, 꾸이린, 게림, 길림 등등으로 변해.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신라, 고려 다 나오죠? 여기 보면 카라, 가야까지 나와요.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결국 우리 역사에 포함시켜도 된다예요. 물론 다민족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의미는 까마귀. 그리고 이들의 민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위구르, 뭐 유태인, 뭐 기타 등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이족이라 부르는데 설마 우리가 고대 구이족이라 불렀겠습니까? 다른 명칭이 있었겠죠. 근데 그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에 중국 문헌을 보면 한서에 중원 대륙에는 구이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원에는 토카스가 살았다 그래요. 그럼 토카스와 구이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언어를 보면 알아요. 한국어는 퉁구스 어족에 속해요. 저 퉁구스는 퉁구와 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동호족입니다. 동호족. 동호가 퉁구가 된 거예요. 퉁구스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퉁구스 자체로 족인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퉁구스족해서 한민족족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퉁구스는요, 카자흐로 장남을 뜻합니다. 우리가 판밀에 살다가 동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요, 막내 상속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족은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딴 데로 떠나야 됩니다. 장남. 그리고 숫자 9가 토그즈입니다. 토그즈. 토카스, 토그즈, 퉁구스 다 뭐예요? 9개의 부족을 상징해요.
즉 구이족의 명칭은 뭐였을까요? 원래 발음은 퉁구스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일본이 음독과 훈독으로 표기하듯이 훈독으로 쓸 때에는 구이족이라 쓰고 음독으로, 즉 발음을 중심으로 쓸 때는 도화석, 토카스로 쓴 거죠.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일본어 아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은 음독과 훈독으로 글자 쓰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글자가 하나로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족, 이게 북방의 유럽의 많은 왕조들이 그래서 이쪽 알타이기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과 혼혈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켈트, 헝가리, 마자르, 불가리아, 바스크, 뭐 아슈케나지, 유태인 등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목민들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다가 왕조를 세우기도 하고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됐던 아시아가 됐던 막 인도 유럽과 알타이기 막 짬뽕을 섞여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또 단체적인 예가 바로 키시라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뭐 힌두쿠시 산맥, 쿠시안 왕조, 아일랜드에 있는 키시, 뭐 구약에 나오는 쿠시 등등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여기도 보이다시피 켈트, 히타이트, 아시리아, 수메르, 쿠시, 쿠시안, 알타이기 어족과 인도 유럽 어족의 그 연방 정권이 있었던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 현대 카자흐에서는 바로 크스입니다. 사람을 뜻해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요. 그리스인들은 헬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이 왜 스스로를 헬렌이라 불렀느냐? 자기네들이 주변 민족보다 낫거든. 문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사람, 나는 헬렌. 뭔가 좀 우리는 문화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왔던 이 중앙아시아계 민족들은 굉장히 기술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민족과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마치 그리스인처럼 차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이 쿠시, 키시 등등으로 불렸고 현재 카자흐에도 사람은 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약에도 나오죠. 니물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니물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쿠시예요. 근데 쿠시의 의미는 활이라 한다예요. 어허, 활. 그건 동이족 할 때 활, 이거 연결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니물롯의 후손들이 뭐 크로아티아 전설에 의하면은 저기 흰 사슴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방에 가서 그 스키타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전설에 보면은 예수 추종자들이 저기 뭐야 아일랜드에 가서 나라를 됐는데 보면 다 지명이 쿠시, 키시, 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게 바로 고차가의 고차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쿠시안 왕조의 쿠시안 등등 이런 지명들이 마찬가지로 비교 언어학적 분포, 실크로드 등등을 해서 계속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쫙 나타납니다. 나타남과 동시에 탱글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면 당군이라는 단어는 뭐 탱글이, 탱으르, 탱게르 등등 여러 단어들이 이 파생해서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발음만 비슷하냐예요. 의미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다고 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일단 비교 언어적으로 먼저 보이면은 바로 탕라, 탕그라, 탕그라에서 탄트라, 샹그라가 갈라지고 탄트라에서 얀트라, 샴발라, 뭐 샹그릴라라고도 오늘날 부르는데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개가 파생이 됐는데 이 단어들은요 상징학적으로도 같습니다.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만다라로 부르지만 이게 탕라 또는 샴바라라 불립니다. 오른쪽도 탕라 또는 샴바라라 불려요. 이게 오늘날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하지만 원래 이게 고대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고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바타 천손들이 그 파미르 고원에다가 아주 이상적인 천국의 세계를 건설하고 다스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나라를 샹그릴라라 불렀다 또는 샴바라라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이 만다라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을 탄트라 또는 얀트라라 불러요. 우리 탄트라 요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같은 문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탱글이 당군, 탕그라가 같다가 아니라 발음이 비슷해서 상징물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얀트라라고. 그리고 차크라. 다
다 같은 발음이 사서히 변했는데 기본적인 철학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카톨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죠. 아까 유태인이 왜 나왔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다 여기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카발라라 부르죠. 유대교에서는 카발라. 카발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본 그림이에요. 뭐예요? 탕그라. 같은 그림이죠? 벌써 이 상징물만 봐도 우리가 벌써 카톨릭, 기독교, 뭐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기원의 뿌리가 바로 샤머니즘이었고 파밀에서 왔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 문학, 종교 상징물 같이 동시에 비교해도 또 하나의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아까지.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7입니다. 누구는 7개의 도시, 누구는 7개의 인체, 누구는 7개의 우주 등등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 결국 갖고 결론은 뭐예요? 천지인은 같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고 좀 이따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음 변화 규칙을 이용한 파생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수메르어와 카자흐어, 그 다음에 한국어를 제가 비교 분석한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수메르랑 한국은 같은 교차어 계통이기 때문에 같은 어법 구조를 가져가고 때로는 비슷한 단어도 나오지만 그 횟수로 봤을 때는요. 저기 투르크 계통 언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지리적으로도 거기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태양이 뜨다 뭐 이런 어떤 물체가 뜬다 할 때는 우리가 뜨다라고 얘기하지만 카자흐어는 투라고 합니다. 같은 디귿의 그 뜨, 투 이런 발음으로 가는데 수메르어도 투였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목동을 달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카자흐어나 그 다음에 수메르어는 가깝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리상에 따라서 지리적 거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언어적 상관관계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뭐 그렇다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보면은 어느 쪽 방향 이쪽 저쪽 할 때는 수메르는 자그인데 그게 카자흐에서는 자크입니다. 우리는 쪽이라 그러죠. 그리고 저기 제비를 가슈라 얘기했는데 거기 카자흐에서는 카르가슈라고 발음하고 에덴이란 건 동산을 뜻하는데 수메르에서 에덴은 동산, 물론 카자흐에서도 에덴은 동산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숫자 열은 수메르 우, 카자흐 온, 우리는 열. 비슷하지만 좀 전 다르다 봐요. 왜냐하면 우리 숫자가 100이 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조금 상관관계는 떨어지지 않나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캔이란 건 넓은이라는 소리예요. 저기서 나오는 한자가 아마도 광일 겁니다. 광과 캔은 아마 같은 언어를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메르에서는 캔 그리고 우리는 큰 혹은 넓은 해서 비슷하게 발음들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가지수로 봤을 때는 역시 투르크어가 더 가깝다. 고로 아마도 수메르와 관련이 있는 민족들은 투르크 민족들과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그러한 사람들 중 일부도 또 한반도에 들어와서 섞이면서 우리나라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와 닮은 단어들 아까도 얘기했죠. 한자는 원래 고대 그 샤먼 계급들이 썼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단어에 많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 의사, 박사 할 때 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사는 뭡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카자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쓰이죠. 오크시 하면은 오크가 읽다거든요. 읽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 학생이죠. 그다음 오크투슈, 오크투라는 건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생님. 그래서 시가 붙으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걸 사라고 발음하고 일본에서는 시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시라 발음하죠. 뭐 라오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한자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어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친 할 때 이런 친이 붙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시옷 같은 계열, 그러니까 시옷 발음은 나지 않지만 같은 시옷 계열은 치읓 발음으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는 말 그대로 물입니다. 근데 이 물 숫자가 한자가 해서 완전히 중국은 아닙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옛날 때 우리가 살수, 폐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라는 거를 강의 지명으로 썼단 말이에요. 삼국사기를 봐도. 그런데 지금도 투르크 사람들은 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의 이름을 만듭니다.
제투스, 알라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 강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숄, 이런 사막을 뜻하는데 이 숄이란 이 단어도 아마 한자에 사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사막이 쭉 말하면 샤마 아닙니까? 우리는 사막이라 부르고. 그리고 쿠는 중국 발음으로도 쿠입니다. 근데 이게 고니를 뜻해요. 우리는 고니, 쿠, 고 다 어떠한 한자적 발음과 연계성을 갖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 부자, 풍부하다 할 때는 바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 아마 이거는 부자 할 때 부자와 관련이 매우 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붙어 있다. 우리 접하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카자흐어는 잡수르입니다. 아마 잡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쭉 그렇게 비슷한 한자들이 나타나요. 가위는 여기 안 나오나? 어쨌든 가위를 거기서 카이스라 부르는데 우리가 가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투리에. 그래서 가세, 카이스, 가위 다 어떤 그 공통적 어원을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적 단어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이빨, 치. 치는 이빨 치지만은 국외음악 이전의 발음은 트겠죠. 그렇디오라고 하지만 그렇지요라고 발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자흐에서는 그 이전 발음인 트스라고 부릅니다. 트스, 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자흐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틀이란 말을 써요. 틀이란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혀설자입니다. 혀예요. 근데 카자흐 단어에 보면 예를 들어 카자흐가 막 카자흐틀르 그래요. 그러니까 카자흐혀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거를 어라는 소리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틀은 혀설자와 어원적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몽골에서도 비슷한 발음을 하는데 거기서는 헬입니다. 몽골 헬 그러면 몽골어예요. 그러니까 헬, 틀, 설 다 같은 한자 발음에서 왔다는 게 일맥상통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냥 순수 한국어와 같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말은 우리도 말이지만 그쪽도 말이에요. 물론 몽골이나 카자흐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축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닭은 타우크예요. 그 다음에 마을은 아울, 그 다음에 강은 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마 이 콜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가람과 어원적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찢다, 즈르투, 약간이라는 것을 몽골 사람은 저흔 그래요. 저흔이라고 하는데 카자흐 애들은 자큰 그래요. 자큰, 약간, 몽골 사람 작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친구, 우리 동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에서는 도스라 그럽니다. 도스, 동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닮아 있어요, 단어들이.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것들 보면은 우리가 숨쉬다 할 때 숨을 그것도 그 지읒계열이니까 국의 음악 이전이 뭐가 됐습니까? 댐. 그러니까 댐이 숨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오라를 받아라 할 때 오라줄이라는 게 있죠. 카자흐어에 오란말이인데 오란말이는 두 권입니다. 이렇게 묶을 때 쓰는 거. 뭔가 묶을 때 쓰는 걸 오란말이라 불러요. 우리는 오라줄이라는데 아마 오란말과 오라줄은 어떤 같은 어원을 가질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그리고 저기 살짝 샤라, 타고 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로누 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단 국외음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아까 했듯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지읒, 리을, 이응으로 변하는데 그 규칙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쭉 찾아낸 단어들이 카자흐어에만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1,500단어 외우면 일상회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단어들이 카자흐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언어적 연관성은요, 사실은 카자흐어보다 몽골어에 더 많아요. 근데 저의 몽골어의 실력이 카자흐어보다는 짧기 때문에 뒤에 조금은 나오지만 많이는 설명 못하지만은 저랑 같이 몽골어를 공부했던 그 한국 분이요 정말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전라도 분이세요. 왜 그러냐? 고구려, 백제, 일본은 같은 어원의 그 어족의 어군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신라, 가야, 투르크가 같은 어족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국어라는 게 거지라고 하지만은 전라도에서는 거시랑치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사투리 잘 모르니까 거시랑치라고 하는데 거기도 치가 들어갔죠. 뭡니까? 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몽골의 거실라크가 국어라다예요. 국어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거지 맞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 이 전라도 쪽 사투리에 몽골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평지다 보니까 기만 민족이 말 타고 다니기 쉬워서 그랬었는지도 몰라도 굉장히 그 전라도 사투리랑은 몽골어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민족이 아까도 얘기했지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루트로 들어왔던 이민족들이 집사해서 오늘날의 한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단어의 그 루트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목민하고 관련된 동물의 단어는요 예를 들어 개, 사바크, 소, 슬, 말, 돼지, 동우즈, 돼지 돈자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닭, 타우크, 양, 코이 저건 키읔의 이응화 현상이니까 그 다음 곤, 콘즉, 고니, 쿠, 송골매, 숭까르 등등으로 동물과 관련된 단어는요 유목민족 관계가 깊어요. 하지만 농사랑 관계가 깊은 단어는요 남방계 드라비드 어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인돌이요 북방계와 남방계가 있고 천선설화와 난생설화와 북방계와 남방계가 상당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족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문화는 남방에서 왔고 이 북방 유목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북쪽에서 왔거나 게 언어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언어가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와디시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스와디시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어족이냐 아니냐를 많이 구별합니다. 단어로 해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차하고는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이라는 문장 구조를 봐야지. 하지만 그래도 서양의 방식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서양에서 얘기할 때 알타이족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해는 터키어로 기네시, 달은 아이, 별은 열더스, 날은 귄, 비, 야무르, 땅, 예르, 타르지 않냐? 고로 아니다예요. 왜냐? 이런 단어는 잘 안 변하는 단어예요. 해, 달, 별은요 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알타이계가 아니라 남방계 드라비드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전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 양쪽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알타이계 언어가 어떻게 비교 발전하는가를 분석해서 보면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는요 기네시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해는 카자흐로 쿤입니다. 쿤. 이 쿤은요 날일자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기역의 이응화 현상. 한자를 유목민족이 쓴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해라는 말 말고 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날이 몽골어로 뭔지 아십니까? 날, 해입니다. 우리가 날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말에 해라는 단어와 날이라는 단어가 두 개 존재가 해요. 그 중에 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몽골에는 날, 그리고 날은 한자의 일하고 발음하고도 같은 어원적 연관성을 가져가죠. 다만 우리는 날 해서 리을 계열의 발음이지만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니엔 그러니까 이언이구나. 그건 을 해갖고 이응 발음이구나. 이응 발음으로 나가지만 아까 루스가 주스, 구스, 우주로 변하듯이 같은 그 발음으로 간다 했듯이 여기서도 그 규칙을 따라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과 그 날은 결국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일이란 단어와 몽골은 날은 어원적으로도 결국 같은 뿌리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 달이거든요. 근데 몽골에서는 사르입니다. 사르는요 국외음화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에. 달과 몽골어 사르는 같은 어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옷계열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르와 월은 같은 단어예요. 이 월에서 아이란 단어가 파생됐겠죠. 이런 식으로 점차 변하는 게 아주 먼 시대에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간중간 민족의 언어를 옆에 끼면은요 단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된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어떠한 그 단계를 거쳐서 변했다는 거를. 줄드즈,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따로 해놓을 테니까. 줄드즈와 별은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죠? 저거 같은 단어라는 걸 제가 입증할게요. 쿠는 아까 얘기해서 같은 거고, 장보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추정하는 거는 그냥 앞에 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부르가 몽골어의 버러와 같은 어원이 아닐까라고만 추정합니다. 그게 한국어의 비예요. 그리고 다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라인데 카자흐의 다라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들입니다. 들, 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은 단어로 나가지 않습니까? 스와디시 차트에 있는 단어들도요 같은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를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오늘날 잘 안 쓰니까. 오늘날 한국인과 터키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으니까 안 맞죠. 근데 다른 단어를 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와디시 차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돌은 타시, 돌, 타스, 몽골말 촐로, 저것도 국외어만 이전이면 뭡니까? 돌로, 돌 아닙니까? 그렇죠? 나타나요. 눈은 카르라서 눈과 다르다고 하지만 저 카르는 눈설자겠죠. 설에서 온 거예요, 설. 그게 몽골에서는 차스가 된 거고, 눈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지읒, 이응, 리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는 아마 한자 그대로 수일 것이고, 물은 어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물은 일본어의 미즈, 그 다음에 몽골의 모름하고 같은 단어일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꽃은 그 치체키라고 하냐? 터키로는 치체키가 꽃인가 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몽골의 채책입니다. 채책이 꽃이에요. 근데 같은 투르크의 어통이면서 카자흐는요, 꽃을요 치체기라고 안 하고 굴 그럽니다. 그럼 굴과 한국의 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는 아치라서 다르다. 그거는 맞아요. 카자흐로도 아가씨라고 해서 나무라고 해요. 하지만은 이 나무는 한자 발음 나무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뭡니까? 멋, 몽골어로. 몽골의 멋드는 한자 목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전에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스, 루스, 우주, 주스 저걸 알아야 된다고. 저 발음 규칙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일관되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 쿤이죠? 구스, 기억이 대응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탱을 상징한 단어가 릴 발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날, 그 다음에 한국말에 날, 일본말에 니찌 있죠. 그리고 이응 발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중국말로 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읒 발음도 존재해야 되죠.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지쯔. 날일자를 니찌라고도 읽고 지찌라고도 읽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니찌와 지찌 왜 두 개의 발음이 존재할까요? 이 규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규칙. 또 게츠, 일본 발음 게츠 할 때 달이죠. 기읍 발음이 있다 보면 디귿 발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응 발음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 또는 월이 되는 거고, 지읒 발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살 또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키예요. 이 규칙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칼, 눈, 육기, 차스, 설. 그렇죠? 위에 발음 규칙과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죠? 상당히 많은 단어가. 절대라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방민족의 언어들이 모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찾아보면요, 이런 일관된 규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조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제가 이게 그 로제타 스톤의 그 클레오파트라 단어와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의 발음이요,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어떤 규칙을 갖고 변했었어요. 일종의 사투리의 발음 변화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란 단어는요, 투르크어의 열기스, 카자흐에서는 줄드스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말로 별은 호시예요. 호시. 호시는 일본말은요, 하바바로 변합니다. 땡땡. 호시는요, 보시예요. 보시와 별은 발음이 이미 비슷한 거 보이시죠? 몽골에서는 오뜨입니다. 일본의 호시와 몽골의 오뜨는 같은 어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별들이 오뜨예요. 별들. 이 단어에서 카자흐의 열디즈가 나온 겁니다. 터키어에. 별들이라는 소리, 복수가 돼버렸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케레이, 케레이트, 칸그아, 칸가스. 알타이의 특징이 복수와 단수를 막 섞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오뜨가 열디즈가 된 거고, 이게 카자흐에서는 이응이 지스가 줄두스가 된 거예요. 고로 별과 줄두스는 같다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의 언어를 하나하나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그냥 막바로 비교해버리면 안 돼요. 민족의 이동의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변 민족의 단어를 엮어서 끼게 되면요, 이러한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가 다른 단어처럼 보이던 것도 뿌리가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잡한 발음의 변화는 훈민정음에 나왔던 정체불명의 이런 글자들, 우리가 오늘날 발음할 수 없는 비읍, 이응, 비읍, 시읍, 비읍, 기역, 비읍, 리을, 그 외 기역, 시옷,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자음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이러한 발음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산스크리트에는 이런 발음이 있었거든요. 몽골에도 화석처럼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 몽골의 많은 단어들은 티베트에서 온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있고,
이러한 다른 발음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발음이 일본어처럼 단순화되면서 이게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몽골어는 발음이 어려서 배우기 힘들다. 당연하죠. 일본 사람이 한국어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어 공부하는 건 쉬워요. 왜? 발음이 단순하니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건 쉬운데 한국 사람이 몽골말 배우는 건 어렵습니다. 왜? 발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일수록 옛날 발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거예요. 새로 생긴 언어가. 근데 반대로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체불명의 글자들, 최소한 500년 전에 한국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마 몽골과 한국의 많은 단어의 발음들은 유사했을 거예요. 아빠, 아와, 타와, 태백, 이제 보이시죠? 순경은 비읍 발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이응으로, 누구는 비읍으로 갈라진 것 뿐이에요. 이 발음. 그랬고, 이제 인도 유럽어 계제의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와디시 차트에 보면은 뭐 해, 달, 별 이런 거 외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왜냐 1, 2, 3은요 신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말의 하나, 둘, 셋은요 몽골이나 카자거 이런 주변 언어와 완전히 달라요. 카자거, 부르예크, 우슈 그 다음에 넥 호요를 고룹해가지고 1, 2, 3이라고 몽골어들은 하는데 하나, 둘, 셋하고는 맞지가 않아. 이게 매치가 안 돼. 오히려 인도 유럽어의 1, 2, 3 아진, 드바, 뜨리 아인, 지바이, 드라이 이쪽 독일어 계통하고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 계통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족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는 백인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남대 쪽에서 나온 그 미라는 백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의 DNA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 가덕도에서는 완전히 백인의 유골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도 유럽의 언어도 끼쳤다고 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백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스키타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색족. 보시면은 백부인의 외모가 아시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가 하얗고 코가 높은 사람, 이건 전형적인 코케이시안, 유럽형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색족에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한민족이라는 개념,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동질성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한민족 얘기하면 보통 아시아계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왜 한단국에 기록된 색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은 이렇게 3개의 인종이 나타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과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민족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민족주의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지만 고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달랐어요. 왜냐? 살 때부터 다민족 국가고 섞여 살다 보니까 무슨 민족 할 때는 지금처럼 이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제가 카자흐족이라고 하지만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민족이 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족을 제외한 나머지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느 민족이 좀 더 줄이냐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다 민족 분포를 보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타지키스탄에 가도 카작, 우즈벡, 키르키즈, 타직이 살고요. 키르기스탄 가도요. 타작, 키르키즈, 우즈벡, 타직 쪽이 살고 다 살아요. 비율만 다릅니다. 그러면서 타지키스탄, 타직 쪽의 땅,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쪽의 땅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경민족적의 민족적 개념으로 이걸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우리는 단일민족적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하지만 유목민족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